2차 전지 끝났다? 아니요. 지금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한 번 더 슈팅의 시점은 분명히 있을 까 보고 있어서 오히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차 전지 끝났다? 에이 그거는 예전부터 쭉 똑같이 저는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뭐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NS 홀딩스라고요. 이제 주업은 M&A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국내 주식은 투자한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 15년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 관련 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좀 투자 경력이 길다 보니까 뭐 짧지만 저희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다양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뭐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CPI 구성 항목 중에 이제 유가가 차지한 비중이 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다 하더라도 CPI를 우리가 최근에 한 1, 2년 이상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신경 썼었던 지표였던 것만큼 이번 10월달 CPI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었죠. 가능성은 좀 있었죠. 근데 다행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안정을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도 괜찮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CPI가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이어질 거예요. 근데 하락하다가 중간에 잠깐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뭐 쭉쭉쭉쭉 막 밀리지만은 않으니까 중간에 하락하다가 반등은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일시적인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거의 반등 없이 앞으로 올해는 최소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점점 더 우리의 관심사에서 CPI는 내려갈 것 같고,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우리가 좀 많이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이미 우려감은 좀 많이 내려갔었어야 정상이고요. 뭐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금리를 베이비 스텝 했었던 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액션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계속 말씀을 한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 인한 이제 10월, 12월 달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이 발표가 나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임계점이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자칫 한번 더 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매번 FOMC 때마다 이제 우리는 지표를 보고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이제 사실 그동안 영향을 받았던 대형 IT주들이 최근에 반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금리가 높고 낮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높은 상대적으로 사실 이 금리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 개념입니다. 5%라는 금리를 누군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이 그 금리 수준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문제지, 사실 금리 수준 가지고는 이게 뭐 크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미 현재 이제 금리 수준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금리 수준 가지고 영향이 될 만한 시장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금리는 언젠간 내리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금리 인하 쪽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지금의 수준,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는지, 홀드를 하는 그 기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원래는 제가 빨라야 2분기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좀 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봤을 때 빨라야 4분기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심했죠.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 별 움직인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금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일
진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2년물 국채 금리가 제일 빨리 반응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빠지는 우하향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텐데 오히려 지금은 횡보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굳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수개월 내에 이제 세로로 아마 제가 보내드린 차트에 세로로 이제 좀 쉐이딩 돼 있는 좀 살짝 그 회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나서 근데 사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이제 홀드하는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뭐 빠르면 6개월 그리고 느리면 뭐 1년 정도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은 뭐 시장이 아무리 뭐 지금 어렵다 뭐 금리 인하해라 하는 거 별로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정말 침체로 갈 것 같다 싶으면은 항상 금리를 먼저 내려가지고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호를 우리가 뭐 피벗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좋게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 좋긴 하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IT주들은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는 반대쪽으로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 상황이 조금 뭔가 애매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언제 살짝 뉘앙스를 풍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팩트는 전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아마 중간중간 FOMC 하면서 내년에 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슬슬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너무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항상 양쪽을 다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사실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연준이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고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이미 연준은 대부분의 이제 느낌을 봤을 때 동결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한국은행도 지금은 금리를 건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올해는 건드릴 것 같지 않고 만일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금리 수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인하는 안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공매도를 이제 기간을 이제 중지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정했죠. 아무래도 공매도를 중지시키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공매도를 중지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좀 이제 멈칫멈칫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 금리까지 인하를 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금리 차를 더 벌리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에 전혀 좋지가 못하겠죠. 이에 따라서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 올해는 거의 0%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사실 중간에 시장이 눌리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부적 이슈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도 생기면서 좀 눌리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지나간 이슈고요.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것 같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산타랠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재밌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보통 이제 시간차 공격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12월 뭐 꼭 12월 말에 오시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시간차로 1월 달에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보통 1월 효과가 함께 온다는 그런 표현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치면 올해는 12월 달까지는 뭐 산타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 1월 달 정도까지는 1월 효과와 함께 분위기가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도라는 기업이 있었죠.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사실 처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상장 자체가 이제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파도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사기 상장을 할 정도로 그걸 갖다 통과시켜 줄 정도로 우리 금융당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살펴봤겠죠. 근데 당시에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예상을 좀 하면서 그때 좀 밸류를 좀 많이 줘가지고 그때 뭐 조 단위의 상장 뭐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점이 몇 가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문제점은 아니고요.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모든 기업,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로 매출 구조가 좀 다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한 이제 똑같은 동일 사업군 내에서 여러 개의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회사한테 파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파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 그래도 이슈가 됐길래 재무제표를 한번 따져봤는데 최근에 매출이 5천만 원인가 나왔다고 하죠. 뭐 3억, 2억이나 3억이었나 그게 동네 뭐 커피숍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얘기하는데 사실 동네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커피숍들이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상장 기업으로 치면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파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실적 나왔으면 저는 분명히 회사에 찾아갔거나 뭐 분명히 뭐라고 이제 주총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한 기업에 많이 몰려 있었다. SK 하이닉스 빠져버리니까 이제 매출이 97, 8%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몰빵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력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제가 회사에 되게 바라는 건 뭐냐면 기술력이 그렇게 좋고 진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을 한 거면은 제가 만일 대표라고 하면은 뭐 홈페이지에다가 뭐 몇 페이지짜리 이런 안내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라는 걸 오히려 좀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죠. 그럼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상장사에 일반 개인도 아니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상장사는 이제 보통 주주들을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주주들을 설득하고 이제 달래는 게 원래 이제 회사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을 한번 좀 더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신뢰감과 개인들의 신뢰감, 투자들의 신뢰감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좀 안 좋게 좀 비과 생각하면은 니들이 만일 그렇게 기술력이 좋았으면 SK 하이닉스가 과연 자체 개발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뭐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억울하면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딱 오픈해서 이제 시연하는 어떤 그런 언론도 다 부르고 투자도 다 부르고 이제 막 주주 다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회사 입장이고 그리고 만일 주주의 입장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은 꼭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시고 사실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으면 SK 하이닉스가 일단 빠져나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또 비용 절감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 그리고 지금 현재 따놓고 있는 수주가 몇 개가 있는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우리 주주로서 충분히 물어볼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뭐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뭐 빠져나갔다 하면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좀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수주를 따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 200억대? 이제 100억대 수준, 100억대 초반 수준이어가지고 원래는 파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출 1000억대를 노렸던 기업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지금 사실 300억대였나? 하여튼 되게 낮은 수준의 어떤 수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족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한번 회사 측에서 좀 많이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제가 또 기사 보다 보니까 파도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도 본사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파도 본사가 굳이 강남에 있냐? 근데 저도 사실 이 본사를 찾아볼 생각은 못 했는데 본사가 강남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강남 하면 이제 되게 비싼 이제 임대료가 되게 비싼 이미지가 있죠.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뭐 비싸긴 하죠. 다른 지역보다 비싸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예전만큼 막 높은 정도 수준은 아닌데 사실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다 사실 경기도에 있어요. 용인에 있고 다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설계하는 회사가 제가 만일 CEO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우리 수주를 주는 SK 하이닉스 공장 근처라든지 오히려 고객들과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도 경기도 쪽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주주들이 좀 불안해할 요소는 제가 봤을 때 중립적으로 딱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굳이라는 그런 생각. 차라리 거기 임대를 아껴가지고 회사에 R&D 투자해라. 제가 주주라도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난 정말 능력이 있어 뛰어나라는 게 전제가 있다 하면은 이런 상황을 리프레시를 잘 해가지고 본사도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원래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상장을 왜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도 좀 옮기고, 뭐 고객이 있다 하면은 고객 근처로 옮기고, 그리고 비용 절감하면서 기술력 투자하고 대표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제 수주하는 회사 받아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 보기 때문에 사기 상장이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좀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 입장 생각하면은 충분히 주주들이 화낼 만한 요인도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이 억울하면은 이건 실제로 그런 행사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걸 억울함을 좀 푸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이 아니고 기술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보여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제가 이제 테슬라를 7, 8년 전? 더 됐죠. 되게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용 뭐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이 남았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뭐 대표 주자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테슬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생산하는 공장도 디폴트 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테슬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 주주들을 달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보여줬어요. 시연 행사를 하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주들이 그래, 속는 치고 투자 간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온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주주총회, 임시주총, 그러니까 주주끼리 모이셔가지고 변호사 한 명 고용하셔가지고 법원에다가 임시주총 열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임시주총 열고 주주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세요. 회사한테 니들 기술 보여줘라, 이런 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기술 가지고 있으면 굳이 속일 필요가 없겠죠. 저라면 지금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주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모이셔가지고, 그리고 변호사 한 명 고용하셔가지고, 혼자 못 하시니까 하셔가지고 임시주총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주총을 하고, 그 주총에서 확실한 확답을 받으십시오. 기술력에 대한 시연을 언제 하겠다, 뭐 이런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의 그 모든 그 건의들을 부당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지 현재 주가 상황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해를 좀 빨리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를 중지했었던 기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중지됐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중지되고 나서 첫 개월 동안 이제 시장 상승률, 그리고 재개되고 나서의 시장 상승률 하락률, 이걸 한번 제가 표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케이스도 저도 처음이었어요. 최근 같은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처음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주말에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뭐 방송사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시장 시작하기 전에 8시쯤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 혹시나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오늘 급등하든 말든 이런 시장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오늘 뭐 이제 공매도 중지됐으니까 이차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워낙 이제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 따라가는 건 중간이라도 따라가면 되지만, 꼭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꼭 주식을 정말 발바닥 끝에서 사가지고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좀 올라서 무릎에서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사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월요일날 이제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주식 예탁금과 신용장부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0%가 넘어서 조정을 받고, 이제 중간에 마진콜 터지면서 지난달 계속 얻어 터져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정적인 상황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자제하고,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최근에 그래도 많이 신용 비율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어떤 생각이냐면 월요일 날 제발 신용 늘지 마라. 제발 신용 늘지 마라.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월요일 날 예수금이 한 2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신용이 안 빠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공매도 중지하고 나서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는 5천억인가 늘었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물론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신용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긴 좋지만 절대로 이제 신용을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마진콜 또 나옵니다. 이 마진콜이 안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없어도 마진콜은 나와요. 여러분들 주가 하락의 요인은 그 어떤 핑계를 대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원인 중에 하나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요인이지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지수가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마진콜이 또 발생하면서 겹겹이 쌓여있는 마진콜로 지수가 또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랬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쪽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공매도 영향을 받은 기업, 뭐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은 공매도 비율이 높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워낙 우리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없겠죠. 이제 없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 주가가 밀리는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2차전지 전망에 대한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은 2차전지는 사실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전지를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 이것 때문에 좀 뭐 빠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 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리튬은 말 그대로 희귀금속이 아니잖아요. 희귀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가 핫하고 배터리가 핫하고 이 산업이 발전하고 쭉쭉쭉 성장해 나가면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 리튬 생산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최근에 보면 뭐 앨범말도 그렇지만, 앨범말은 원래 해왔었죠. 근데 미국의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리튬 생산에 나서고 광산을 이제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 지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걸 모르고 투자했다라는 건 진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만일 진짜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치면 지금 리튬 광산 새로 채굴하는 회사들 하지 말아야죠. 리튬 투자 안 해야죠. 근데 리튬 투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내 오히려 앨범알이 최근에 주가가 확 밀렸다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확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리튬 광산 투자한다, 우리도 리튬을 이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앨범알이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오르는 이유가, 그럴 것 같았으면 떨어진 이유는 원래 앨범알이 잘하고 있었는데 라이벌 기업이 들어오니까 앨범알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건, 과연 리튬이 앞으로 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첫 번째, 그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LFP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올 여름부터예요. 이게 올해 이게 핫 이슈가 된 게 올해가 된 게 아니고 여름부터 좀 이제 이슈가 된 건데, LFP 배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10년도쯤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초반에 삼성 SDI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왜 미국과 삼성이 그 LFP 배터리를 상용화시키지 않았겠어요? 그거 안 먹히기 때문이에요. 3원계라는 완벽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싸고 뭐 밀도 높고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있기 때문에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가 이제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상품화 시키지 않은 거죠.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 삼성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이제 중국이 사갔습니다. 사가가지고 중국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사가지고 라이센스 막 해가지고 막 돈 막 부어가지고 그 다음 잘하는 거 뭐냐? 홍보 잘합니다. 홍보. 저는
결국은 그 홍보에 지금 놀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LFP를 누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LFP가 뜬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지금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들의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서로 가격을 떨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당분간 치킨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격을 떨구고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남는 그 마진을 줄여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어요. 직접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앞으로 치킨 게임 들어가고 일론 머스크가 순이익 좀 줄여서라도 점유율 잡겠다고 했으니까 매출은 떨어질 수 있겠네. 오케이. 근데 뭐 이건 충분히 의도가 돼 있는 거니까, 의도가 되지 않고 갑자기 얻어맞은 매출 하락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겠습니다라고 직접 미리 투자자들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중국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LFP 배터리를 넣잖아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LFP 배터리는 거기서 뭐 개발해가지고 또 뭐 다른 배터리 나오겠죠. 근데 여전히 전기차 업체들은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가 생산량을 오히려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생산 늘려야지 해서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짓고 테스트하고 라인 올리고 그게 몇 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진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치트키 쓰고 금방 공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전기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넣고 가격을 떨군 자동차를 이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게, 사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겨울 한번 지나고 얘기해보죠. 올 겨울이나 지나보고.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에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중국의 북부 지방 춥잖아요. 거기는 LFP 배터리를 넣은 자동차를 안 삽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정리하면은 LFP 배터리가 뭐 3원기를 제치고 뭐 미래로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봐요. 지금은 치킨 게임 와중에 가격을 떨구면서 어쨌든 많이 팔아야지만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넣는데, 오히려 테슬라 하면 좀 럭셔리 느낌이 좀 있죠. 테슬라에 LFP 배터리를 넣은 그 제품이 중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왜 안 팔리는지 아세요? 중국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싸구려 배터리를 넣어?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그런 현실을 좀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한번 확 붐업이 되게 되면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이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신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수요가 완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수요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가격을 떨구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가 시가다. 무슨 얘기다? 지금 인터넷으로 내가 보고 간 가격보다 오히려 매장 갔을 때 더 올라서 그 사이에 더 올랐을 수 있다. 그만큼 지금이 제일 싼 값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이제 몇 주 후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걸 소비자들이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지금은 강하게 팩트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차라는 거는 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죠. 그죠?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지금 그만큼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한번 충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수백 미터씩 자동차들이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공공충전소란 걸 만들었는데, 거기 충전하려고 갔는데 그 충전소 자체가 불량, 그리고 뭐 거의 뭐 버려져 있는 충전소가 굉장히 많은 게 팩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다? 많이 판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만큼 확충이 돼야 되는데, 테슬라가 잘한 게 뭐였냐면은 슈퍼차저를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인프라를 늘려버렸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슈퍼차저가 예전보다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아직 전기차를 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살 생각인데,
우리 일반 뭐 기름 넣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주유소 자주 가는 거 싫잖아요. 제일 좋을 때 그냥 확 많이 넣어놓고 그냥 오래 타다가 나중에 때 되면 가고 싶지. 이걸 뭐 일주일에 한번 뭐 2, 3회에 한번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 귀찮은 일이 없으려고 하면은 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그 주유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사실 우린 되게 귀찮다고 하는데 사실 슈퍼차저가 최근에 좀 많아지겠지만 이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많다고 해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데 그게 돌아가겠냐고요. 일례로 우리나라를 보면 제주도가 그래요. 제주도가 친환경 해가지고 BMW i7이었나요? 그걸 갖다가 뭐 수십 대를 어떤 기업이 해가지고 돌리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BMW i7이 풀밭 같은 데다 이게 방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확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주도 놀러 와서도 전기차 이런 인프라 보잖아요. 막 거미줄 껴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한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프라를 어딘가에 돼 있다 하더라도 충전기의 이 퀄리티나 이 기술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수요가 죽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대기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대기 수요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수치화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로 LFP가 3원기 배터리를 능가하는 상황이 미안하지만 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방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중국은 별로 없기 때문에 파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 2차전지 끝났다? 아니요. 만약 LFP가 진짜 좋았으면은 그게 뭐 2010년도에 개발됐던 건데 왜 우리 휴대폰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주들이 끝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LFP가 뭐 3원기를 대체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만 해가지고 중국 내수로 파는 건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로 인프라 확충이 그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많다. 근데 여기서 종목 얘기 살짝 해보면은 중국 쪽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GM이 같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중국 쪽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테슬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킨 게임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좀 반도체가 좀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은데 반도체 시장이 그랬거든요. 반도체 D램 쪽이 좀 치킨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방송 나가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하는 행동이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어떻게 올리냐면 점유율을 올릴 때 항상 이 생산량 가지고 조절을 한다. 치킨 게임을 걸어버린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계속 늘려놓고 생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놓고 나머지 애들 정말 다 힘들어 죽게 만들어 놓고 그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다 생산 중지했잖아요. 다 줄였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니 난 굳이 안 줄일 건데? 이러면서 D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기업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이 이제 뭐 생산량 조절 좀 해볼게요 라고 얼마를 해볼게요 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라고 던졌을 때 D램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감산하겠다라는 감산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D램은 어쩐지 올라오죠. 그 이후에 딱 따져보니까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은 계속 물량공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는 이상 한계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LFP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들도 분명히 한계점이 올 겨울부터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 똑같은 업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이미지의 성장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장 업종이 있었죠. 어디였냐면은 태양광 업종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태양광을 거의 뭐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들이 거의 2차 전지를 이제 거의 뭐 대변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OCI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OCI라는 기업이 제가 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2007년도쯤 주가가 막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쯤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막 확 밀렸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진짜 리얼 고점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한번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고점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가 뭐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태양광의 어떤 베이스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태양광과 이건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은 성장주나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봤을 때 그때도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릴 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태양광 끝났다, 이제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OCI는 계속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 제4공장까지 증설을 하면서 거의 막 2조 가까이 1조 6, 7천까지 막 들이면서 제4공장 증설 얘기하면서 공장을 늘리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가면서 그때 최고점을 찍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차의 수요, 2차전지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기차가 지금 이제 2차전지를 핫하게 만든 상품이긴 하지만, 제품이긴 하지만 2차전지가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오히려 대표되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멈추고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진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매도하고 도망가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또 질문합니다. 대표님, 뭐 그럼 어떤 기업은요? 어떤 기업 지금 뭐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장, 2차 전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밑에 2, 3위권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기 때문에 1위 기업이 치고 나가게 되면 2, 3위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거는 이제 도태되는 거는 뭐 이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거고, 1등하는 기업들 어디든지 어떤 2차 전지 뭐 부품이든지 뭐든지 간에 1등하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공장 증설을 멈추고 이제 뭔가 줄이기 시작하지, 몸을 움츠리기 시작한다. 그때쯤 되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도망 나오셔야 될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잠깐 줄일 수는 있어요. 뭐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잠깐 단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생산을 막 하다가 생산 속도 좀 조절하자,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장을 줄인다거나 라인을 뺀다거나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주총 가십시오. 회사에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2차전지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OCI 같이 그런 시점이 올 거라 봐요. 한 번 더 슈팅의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 보고 있어서, 오히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2차전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차전지 끝났다? 그건 되게 좀 투자 경력이 나 짧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는. 추가 매수 시점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요즘에 조금, 근데 첫 번째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 가격 올리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내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한 걸 수 있어요. 그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은 부으면 안 돼요. 두 가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 신용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신용은 어차피 어제 매수한 거랑 오늘 매수한 게 합쳐지지 않아요. 다 따로 돼요. 근데 물타기라는 건 단가를 떨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저 치킨 게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1등 기업인 테슬라가 가격을 떨구는 거를 이제 멈추고 가격 인상을 좀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 가격 인상이 좀 이어지는 그 시점에 물타기를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다면, 2차전지가 좋은 거 알아요. 전 좋은 거 압니다. 알고 성장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비중은 조절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 비중을 종목당 30%를 넣는 거는 진짜 자살행위라 보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회사의 모든 걸 알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하지만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내 계좌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회사를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인 건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사랑하지 마시고 계좌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기업을 계속 의심하고
따지고 확인하세요. 왜냐면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막 마치 요즘에 보면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나쁘게 써가지고 막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그분 막 뭐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왜 내가 물론 주식을 가져서 이 회사의 주인인 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경영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뭔가 기사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가 피 같은 돈을 갖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부터 많이는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을 넣는데 내 그 피 같은 돈을 넣는데 이 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딴짓은 안 하는지 우리가 지금 지들 붕 띄워준다고 막 붕 떠가지고 뭐 헤헤거리지 않는지 이거를 감시를 하는 게 전 주주의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주총 꼭 가십시오. 주주총회도 안 갔는데 그 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건 전 정말 말도 안 된다 봐요. 주주총회 가가지고 한 표를 꼭 행사하시고 올해 꼭 행사하시고 주총 가가지고 대표나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지 의심을 하십시오. 예, 모든 걸 맞다. 이 회사는 다 잘하니까 이 회사 다 잘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100% 잘하는 회사는 없어요. 절대로. 제가 2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도 모든 회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투자의 입장으로 투자자의 마인드는 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표가 있어요. 뭐 자회사 상장 효과가 나와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 뭐 반영된 결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팩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사실 파두랑 또 이게 비슷한 케이스끼리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데 파두가 SK 하이닉스의 비율이 좀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이제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산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걸 당연히 그룹 내에 주고 싶어 하지 그걸 누가 보더라도 다 딴 데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을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공량 캐파 증설하겠죠. 그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상장을 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라인 증설하고 더 생산 증가시켜서 에코프로 그룹에도 주고 다른 쪽에 전구체 어차피 1위니까 다른 데도 1위면 뭐 기술력 확보돼 있는 거고 딴 데서도 엄청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쭉 주면은 뭐 당연히 매출처가 다양하게 되겠죠. 그 지금 봤을 때 너무 저는 불편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뭐 밸류 주는 거 가지고 뭐 네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초반 밸류는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뭐 파도 뭐 몇 조짜리 했는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밸류를 너무 과하게 받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그 밴드 하단 정도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됐니 뭐 성공했니 안 했니 사실 이것도 저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요. 7대 1이면 누군가는 야 7대 1이면 성공한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야 7대 1이면 대실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는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라인 증설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생산을 해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켜가지고 사업을 잘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대로 2030년인가 2000 몇십 년도에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3조 원대, 한 3조 원대 근처에 이 시총이 나오겠더라고요. 생산 매출이 나오겠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에 대한 부분을 뭐 다양한 우려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자회사 상장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좀 자회사 상장, 좋은 회사 자회사 상장한다면 주가가 확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장하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들이 계획하고 얘기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사업을 잘 운영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감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증권사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증권사도 정말 한 증권사에도 한 종목 가지고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수하고 계시고 투자하고 계시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내 돈 들어갔잖아요. 내 돈 들어갔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이런 외부적인 거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잘하는지 꼭 감시를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걔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근데 좀 이런 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공모를 받지 않을 거면은 신규 상장한 날 그 기업의 첫날 매수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난 공모를 못 받았으니까 첫날 매수해야지. 전 좀 말리고 싶어요.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최근에 참 우리나라도 저는 증권업계가 아직 저는 후진국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왜 그동안 그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썼으면서 매도 리포트가 몇 개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매도 리포트 본 거 진짜 손에 꼽거든요. 두 손에 꼽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도 리포트가. 그것도 한 업종과 한 기업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 보거든요. 할 것 같았으면 예전부터 매도 리포트 쓰지. 옛날에 눈치 보여가지고 못 썼으면서 왜 이렇게 매도 리포트 써낼까라는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리서치 센터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리포트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 금감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매도 리포트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시죠? 증권사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자료,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조차 그거를 쓰는 사람의, 그걸 쓰는 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생각이 있거든요. 작년에 다 틀렸잖아요. 작년에 제가 정말 비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증권사, 모든 리포트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전제하고 나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정말 저는 정말 욕 많이 먹었죠. 아마 제 기대 수명이 작년에 엄청 늘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전제로 깔고 항상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리포트들은 그냥 정말 참고용으로만 쓰십시오. 작년에 그 잘 나간다는 월스트리트, 뭐 도쿄든 유럽, 뭐 영국이든 우리나라 여의도든 다 틀렸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자료들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중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옆에서 누가 뭐라고 저는 사실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저희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눈을 닫으라 그래요. 굳이 주변 얘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회사가 잘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볼 건 뭐다? 리포트를 볼 게 아니고요. 리포트는 그냥 누구 생각입니다. 볼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거는, 관심을 가질 거는 그 회사가 과연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를 감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이상하다, 이건 우리랑 얘기가 다른데 라고 하면은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부모의 입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들은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딸들한테 절대로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딸들이 너무 이쁜데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초리를 들고 혼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말 바른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제 버릇을 잘 들일 수 있다.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버릇을 잘 들이고 습관을 잘 들이려고 하면은 부모의 입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좋다 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때리고 그렇게 해야죠. 저는 대장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치고 하는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물론 예전부터 쭉 똑같이 저는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뭐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포스코홀딩스. 사실 이거 말씀드린 거는 거의 1년이 넘었죠. 처음 이 기업 말씀드린 게. 그때도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고 정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너나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니플에 막 너나 사라. 지금 상황에서 시크리컬을 제정신이냐.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중지했을 때도 그때 희귀가스를 포스코홀딩스에서 했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포스코는 원래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은 이제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를 걸쳐라.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구조가 다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매출처가 다변화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 개 사업을 좀 같이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철강이 사실 메인이죠. 수십 년 동안 철강은 완벽한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철강 매출이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일본이 엔저발 받아가지고, 사실 일본 철강이 그동안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엔저발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산이 확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엔저 언제까지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가거든요. 지금 거의 엔저의 뭐 피크기다, 피크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뭐 철강 관련 매출이 조금 쉴 수는 있지만, 뭐 이건 다시 돌아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은 어쨌든 워낙 잘하고 있고, 여기 더하기 2차전지 쪽인데 사실 잘하죠. 누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S 이런 기업이 저희는 2차전지 그냥 무늬만 2차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완벽하게 2차전지로도 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철강은 원래 잘하던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양다리 삼다리를 좀 걸치면서 우리의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측면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나쁘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을 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실이라고 따지는 부분을 봤을 때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근데 두 개를 굳이 싸움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둘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르죠. 카테고리가 달라요. 뭐 물론 이제 같은 사업을 한다, 2차전지라는 같은 사업을 한다라는 봤을 때 잠깐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완전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재무제표를 딱 갖다가 비교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기업이고,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 개 재무제표 가지고 따지는 건 사실 저는 뭐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셔가지고 뭐 두 개를 굳이, 왜 우리나라는 왜 꼭 그럴까요? 왜 꼭 싸움을 붙일까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다 잘하면 좋잖아요. 각자 잘하는 거 다 잘해가지고 다 이제 응원해주면 좋은데, 왜 굳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굳이 1등을 만들어서 1등의 의미 부여하고 막 1등만 가지면 그거 뭐 그 산업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전 이건 옳지 않다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와 에코프로는 완전히 매력이 다른 두 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아니 난 여러 개 그냥 하는 기업 좋아, 배당도 좀 주고, 그럼 포스코를 사시고요. 뭘 해도 대장이지, 뭘 해도 남자의 주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코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뭘 해도 들어가셔도 되지만 비중 조절 그리고 신용으로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요? 좋죠. 장비주도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장비주도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보면은 2차전지 장비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주든지, 뭐 장비주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다 좋다고 봅니다. 네, 굳이 뭐 이걸 길게 얘기할까요? 수요가 있잖아요. 생산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생산을 하면은 뭐 리튬만 있으면 수요가, 리튬을 갖다 놓고 이제 막 기도하면 그게 제품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만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연히 이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북적북적하기 위한 어떤 장비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요즘에 좀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되게 비과학적인 육감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쉴 만큼 쉰 것 같다. 쉴 만큼 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잖아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2차전지를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제 테슬라 때문에 핫해졌으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올린 거는 이게 조만간 치킨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건가? 어차피 승기를 잡았다 생각되는 건가? 근데 제가 만약 테슬라의 어떤 전략가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국의 비아디 같은 기업들, 뭐 중국산 기업들인데, 딱 봤을 때 야 쟤네들 자동차 판매는 되게 하는데 충전소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대로만 가면 승기를 잡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지금 어쨌든 아직은 이제 막 경기에 대한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꾸 의심을 해요. 에이 하면서 계속 뭔가 까내리거든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제가 작년에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CPI 막 9% 찍을 때도 수요는 계속 살아있었거든요. 수요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강한 수요를 오히려 연준이 자신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수요를 좀 죽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무슨 경기 침체가 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높습니다.
LFP가 잠깐 뭐 이렇게 하지만 LFP는 올 겨울 지나고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올 겨울 지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년은 미국의 지금 뭔가 믿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빠르면 저 이미 분위기는 좀 반전됐다 봐요. 지금 11월인데 분위기 반전됐다 보고 있고 주식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가면서 다시 이런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조금 죽은 것처럼 보였었던 이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안정을 찾는 시점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반이 될 수 있다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테슬라 주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뭐 배터리주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전 사실 중국 전기차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쪽 전기차 회사들은 잘 모르겠고, 인프라가 완벽히 돼 있는 회사를 따지다 보니까 테슬라밖에 없죠. 다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돈 들여서 인프라 구성을 안 할 거란 말이죠.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 중에 일부를 테슬라한테 주겠죠. 전기차 슈퍼차저 이용료로. 그럼 테슬라는 전기차도 팔고 자기들이 직접 팔기도 하고 슈퍼차저로 매출도 얻어내고, 물론 좀 슈퍼차저 매출 되게 낮은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 테슬라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의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공화당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화석연료 위주로 가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내가 되면 무조건 난 친환경부터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분석을 좀 해봤죠. 뭐 다양한 어떤 자료나 다양한 어떤 매체 보고 이제 또 친구들,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다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애매해졌어요. 지지율이 좀 애매해졌어요. 트럼프한테 원래 이제 선거 자금을 대기로 했었던 월가의 큰 손들이 좀 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말 다행인 게 그 사이에 2차 전지 이 업종이, 전기차 업종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시장 경제론자거든요. 사업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되게 조그매가지고 그냥 에이 없애버려 이럴 수 있었지만 굉장히 커졌거든요.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 굉장히 커진 이 업종을 건드린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본인 지지율 상에 전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못 건드리겠다, 건드릴 수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업종마다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뭐 불필요한 업종, 뭐 그 사이에 크지 못한 산업 업종들은 조금 이제 공화당에서 건드리겠지만 이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쪽은 건드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도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건드리는 행위, 얼마 전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그 러스트벨트 지역 가가지고 이제 시위했잖아요. 미국의 그 자동차 협회 시위할 때.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그 러스트벨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 건드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랑 좀 뷰가 다른 거는, 뭐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전기차 업종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기존의 뷰를 조금 이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좀 한번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요? 이제 바닥 잡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보통 방송 가게 되면은 전 두 개의 업종을 항상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는 뭐 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제가 이것도 자료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띄워드릴 자료가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 있는 자료예요. 이제 MSCI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제가 그때 봤을 때 101개인가 104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성 SDI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그거 세 개만 합해도 전체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의 40%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딱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SK 하이닉스 있고,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앉아서 이제 매매하기도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그런 비율, 밸런스 같은 거 넣으면 알아서 매수를 하고 알아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는 뭐 일단 사놓고 본다.
삼성전자 일단 사놓고 본다, SK하이닉스 일단 사놓고 본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쪽의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죠? 네, 끝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HBM, 그리고 삼성도 HBM 뭐 만들고, 뭐 D램 반도체 만들고, 새로운 반도체 만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또 TSMC에게 주던 물량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물량을 TSMC 말고 최근에 수율을 따라간 삼성전자한테도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투자감이 크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 봐요. 어차피 뭐 지수 인덱스, 뭐 거의 뭐 지수와 맞물려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 이게 단가가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50대 1 액면 분할했을 때 F 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액면 분할할 때도 다양한 의도가 있어서 액면 분할한 거긴 하지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일 때는 외국인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하면서 싸지니까 뭐 한 주에 뭐 10만 원도 안 하니까, 그죠? 뭐 6, 7만 원, 뭐 5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개인들도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도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로 단타 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냥 항공모함이라 보시면 돼요. 항공모함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도착할 때쯤 되면은 수십 킬로 전부터 역추진을 걸어요.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이제 보통 항공모함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총근 종목 기업들은 항공모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도 이걸 방향으로 돌릴 때 시간이 충분히 걸리고, 그리고 한번 상승 쫙 추세를 타면은 한동안 그렇게 쭉 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이 크신 분들이거나 뭐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이렇게 좀 장기 투자, 뭐 최소한 뭐 2, 3년 이상 보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은 특히나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실 거면 지금 사시라고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조금 카테고리는 살짝 달라요. 둘 다 반도체 쪽에 있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다 하죠.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다 해요. 다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두 개 기업은 좀 달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나는 반도체만 사고 싶어,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기업 사고 싶어, SK하이닉스, 그러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투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만 하고 싶어, SK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나는 반도체도 괜찮긴 괜찮은데 기왕이면 좀 다양하게 좀 안정적으로 한 기업이 했으면 좋겠어. 좀 뭔가 이 기업의 구조가 좀 깔끔한 산업, 뭐 이업 하나 이런 것만 이게 아니고 좀 다양한 업을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적절하죠. 사실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기업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매력이 다른 두 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요. 자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개 많이 내고 있죠. 되게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근데 휴대폰에 대한 또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막 화웨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저가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빠르게 돌아서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현상 유지 차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D램 치킨 게임이 끝난 거, 그리고 파운드리 쪽 수율을 TSMC에 따라 잡았다는 거. 이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어쨌든 다 좋죠. 다 좋긴 하지만 HBM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AI라는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이후를 계속 이제 AI라는 이 테마가 이제 메인으로 이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사양으로 가는 이런 반도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I 열풍이 꺼지면 얘네들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AI 열풍이 전 앞으로 2, 3년 이상 갈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히려 내년 이맘때를 봤을 때는 지금이 더 낮은 가격이 될 것이고, 내후년 이맘때를 봤을 때는 내년 이맘때가 더 싼 가격일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현대차를 누가 매수할까요 물어보면은 진짜 길게 끌고 갈 거 아니면은
차라리 중소형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도 사실은 조금 삼성전자 같은 느낌, 좀 거함 느낌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 뭐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점유율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전기차만 보더라도 1위 테슬라인데 2위부터 2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제 뭔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건 맞긴 맞죠. 그건 맞아요. 무조건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은 또 시장 점유율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을 잘 짰죠,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딱 하이브리드 전환하고 디자인 싹 바꾸고 그리고 고급화 전략 딱 가면서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대차도 길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 가능. 이것도 한 2, 3년 이상 보시면 투자 가능. 근데 이거를 오늘 사서 뭐 다음 달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 이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쪽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만일 비중을 하라고 하면은 국내 60 그리고 미국 쪽 40% 정도 나누시란 말씀드리고 미국 쪽은 저는 그냥 M7 있죠. 매그니피센트 7 대형 IT들 7개 이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은 뭘 사도 괜찮다. 뭘 사도 괜찮다. 그냥 40% 전체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고 계시면은 4천만 원 미국에 투자하시고 이 4천만 원 비중을 매그니피센트 7개를 똑같이 그냥 비율로 맞춰서 하셔도 괜찮다. 네, 여기 뭐 반도체니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반도체니 뭐 클라우드니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명확하죠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 60% 비중 뭐 1억 중에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 가져가야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왜냐면 반도체로 아무리 높은 사양으로 뭐 AI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무조건 가야 되고 2차 전지도 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 비중을 뭐 각각 20%씩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 뭐 어쨌든 60% 비중을 이 세 개 업종으로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나눠도 어쨌든 각각 20%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당 뭐 30% 비중까지 넘지 마시고 요 내에서 그냥 잘 밸런스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저는 일본 엔저가 지금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러 가잖아요. 금리 인하라면 전 내년 뭐 4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마 엔저는 내년 정도, 내년 한 중후반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본 전략을 짜신 분들은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일본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본은 스텝을 똑같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과 비슷하게 뭐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우리나라 4월달 총선이 있고요.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번 총선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했지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못 내보냈지만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석수를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총선 슬슬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러면 공약대에 따른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뭔가 축 처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4월달, 3월달 총선 전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총선 끝나는 그 시점쯤 돼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총선 끝나고 나면 5월달, 6월달인데 6월 말에 공매도 중지가 해제가 돼요. 물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죠. 보통 6개월 연장하는데 연장을 안 한다 쳤을 때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한 여름 시즌쯤 되면은 공매도 중지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쯤 되면서 지수가 쉴 수 있고 연장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 6개월 연장하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은 미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지수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대선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고 그때쯤 돼서 우리나라 공매도 중지가 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11월쯤 연말로 가면 조금 지수가 좀 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쉬어가는 과정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내년에도 좀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조금 이 아이디어는 좀 뒤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시장은 좋지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 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뭐 부채 상한선 증액 관련 얘기는 뭐 계속 매년 나와요. 그때쯤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뭐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화당 민주당이 뭐 얘기가 안 맞아가지고 또 뭐 어떻다 하면 그냥 또 저러네, 에휴, 또 저러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딱히 없네요. 사실은 이게 전망하는 게 참 어려운데, 올해도 사실 하마스 이슈 생길지 누가 알았고 작년에도 러시아 이슈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딱히 딴 건 없는데 연준의 입을 계속 주목은 해야죠.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벗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 침체가 오는 걸 예상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보면서 투자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게 봐요. 전 다들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는 처음에 주식할 때는 진짜 신났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이미 뭐 IMF를 겪어오고 뭐 IT 버블 다 터진 상태에서 뭐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 그때 2002년도 힘들었고 2002년도 3년, 근데 2003년도부터 이제 2007년도까지 거의 4, 5년 동안 대세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재밌었죠 그때는. 근데 힘들어요. 우리가 다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으면 그냥 본업하면서 주식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는 게 맞아요. 이게 되게 이게 어쨌든 주식이 수익이 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건강 나빠지고 그리고 주식이 막 나쁘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내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본업이 있으시고 전업 투자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단타지 마세요. 단타지 마시고 그냥 가끔 뭐 쉬시는 날 재미로 뭐 단기 스캘핑 정도 뭐 하시는 거는 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단탄하지 마세요. 본업이 깨지잖아요. 내 본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거 따라가면 뭐예요? 아유, 다 의미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전 지금 괜찮다 봐요. 지금 11월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죠. 네, 오늘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괜찮다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지수는 어차피 한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쭉 안정적으로 뭐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 타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실적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없는 회사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전제로 깔려 있으면 웬만한 종목은 다 수익 날 겁니다. M7이요. 뭐 이미 움직이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낳고 있었지만 사실 M7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AI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다 돼 있고 클라우드 쪽이다 어떤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대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또 충분히 쉬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 미국 증시 자체를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 때 이런 IT주들이 영향을 항상 받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의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쉬었었던 이런 기업들이 좀 다시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오긴 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좀 떨어졌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좀 있긴 있는데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M7은 딱 묶어주는 이제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투자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로봇이요? 저는 사실 로봇은 지금 보여주는 건 없는데 우리가 로봇은 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우리 파도 얘기도 했지만 파도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아예 그런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로봇은 보이죠. 오 대박. 우리 동네만 가더라도 로봇이 커피를 타준다고? 와 대박. 그 저희 딸들이랑 같이 잘 가는 그 솜사탕 만들어주는 로봇, 물론 이제 들고 밀고 찍는 것밖에 안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기술력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보여요. 진짜 막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가도 유튜브 가셔도 보실 수 있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가셔도 유튜브 가셔도 다 보여요. 막 걔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이 어느 퀄리티까지 올라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기술력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주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뭐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대표님의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이거 언제 턴어라운드 될까요? 그랬더니 되게 피식하시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이미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는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적자다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테슬라 그리고 이런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나오는 로봇 제품들은 물론 시행착오는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단순히 만들고 또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거는 시행착오 측면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투자했는데 로봇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커피 던져서 이것 때문에 거기를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숙기 과정에 가는 상황이고 예전 테슬라로 치면은 이제 자동차 한두 개씩 내면서 막 뭐 리콜 되고 막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에 생각보다 또 실적이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주들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괜찮아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고 로봇주 투자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성숙기이기 때문에 좀 긴 사이트 투자 매수했을 때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로봇 관련주는 매우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IMF라는 이것에 트라우마를 굉장히 강하게 느낀 나라예요. IMF.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터지면 IMF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IMF를 정말 직격탄 맞은 세대거든요. 딱 그 나이 때 제가 정말 중요한 나이 때 IMF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분위기를 다 너무 잘 알아요. IMF 때 뭐 저희 가족이 이제 돈을 넣었었던 은행이 파산을 해서 저희 집 재산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되게 많이 쓰러졌어요. 증권사 뭐 TV만 키면 뭐 고려증권 날라간다 뭐 이런 때가 그때였거든요. 뭐 어디 한보가 날라갔다 뭐 재계순위 몇이 날라 이랬던 시점이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결국 돈이 없어서 망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정말 시장이 불황으로 할 것 같다, 침체가 올 것 같다 하면은 돈 안 씁니다. 절대로. 딱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유보자금이 사상 최대다.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인가 지지난 정권에서는 유보자금 풀으라고 막 푸시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풀고 있죠. 미국에다 공장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넣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IMF 트라우마가 있었고 돈을 쥐고 있고 싶어 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정말 극상에 있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들 침체 온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정말 침체가 오면요 안 하죠. 아무리 정치권에서 때려도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고 안 해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공장 증설하고 있고 오히려 좀 빨리 좀 하게 해달라고 정부한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증권사의 리포트를 하나 더 볼 바에 차라리 삼성, SK,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들 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예로 2차전지주가 언제 끝날까요? 저한테 누가 대표님 2차전지주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2차전지주는 언제까지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 딱 답이 하나예요. 2차전지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를 안 하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중지시키는 경우 그때가 진짜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점을 빨리 알려면 어떻게 된다? 주총도 많이 가고 회사에다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진짜 주담을 들들들 볶으세요. 그럼 주담이 되게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 쪽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바라는 게 주담은 겸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겸업은. 왜냐하면 주담이 좀 작은 기업들은 이런 다른 업무 하면서 주담하거든요.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 물어보잖아요. 되게 귀찮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담은 딱 본인 회사의 주식 얘기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한 쪽인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삼성만 하더라도 어디 투자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죠?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이게 저도 주식 한 23, 4년 정도 했는데
그 어떤 해도 힘들지 않았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요 이미지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좀 띄워주세요. 뭐냐면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3배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포인트를 찝어 드릴 텐데 그게 단기 고점 대비해서 그 상승장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그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6% 7% 지수 기준이에요. 지수 기준 6% 7% 10% 길게는 30%씩 밀렸던 조정을 제가 다 표시해 놨거든요. 되게 많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지수가 3배 올라가는 상승장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혹은 그 이상 밀어버렸던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 한 20% 정도 받았잖아요. 20% 30% 받았잖아요. 한 2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10% 조정만 돼도 여러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상승장 속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왔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조정이 와도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버텨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걸 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